자, 네, 안녕하세요. 자, 부원장을 맡고 있고 영어과를 맡고 있는 이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수업하다가 나왔는데요. 할당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시니까 빨리 10분 안에 이번 모의고사의 그 성격,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총평은요, 그냥 보시면 아시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어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고, 거의 1등급 비율이 10% 이상이 될 건 거의 확실하고, 아주 쉬운 시험이었는데, 물론 쉽다고 해도, 어휘가 약한 친구들한테는 어느 시험도 쉽진 않아요. 단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워서 어렵고, 내용이 그러니까 평이하고 추상적이지 않아서 쉽고, 추상적이어서 어렵고, 이런 게 안 통해요. 단어를 모르면. 그래서 이제 단어를, 이제 약한 학생들한테 단어 열심히 외우려고 지금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좀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엄청나게 공부는 영어 같은 과목은 이제 국어나 수학은 분석이 좀 더 중심이 되겠지만, 영어는 의외로 암기 과목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단어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서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금방금방 까먹는단 말이에요. 단어를. 보통 학생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데, 좀 아침마다 단어 시험 보는데 좀 단어 좀 머릿속에 심어와라. 발라오지 말고. 발라와요. 얇은 코팅. 바람 훅 하면 날아가요. 2시간 만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단어 시험 말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교실마다 말을 했는데, 단어를 외울 때, 이제 그 단어장만 보면 자꾸 이게 외웠던 단어가 지문으로 확인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외워놓는 거라서 한 일주일 전에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나가는 교재에 해설지나 단어장, 진도 나가는 교재에 있는 단어를 그걸 미리 외우고 예습을 하자. 그러면은 외울 때 한 번, 예습할 때 한 번, 수업 들으면서 또 한 번, 복습할 때 또 한 번, 자동 4번이 반복이 되니까 단어장 말고 그것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총평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그냥 쉽게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등급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등급이 이제 작년하고 올해만 보면은, 그러니까 6월을 제가 6월을 예상치를 안 넣어놨는데, 어쨌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1, 2등급, 3등급을 보시면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작년 9월에 2등급을 잠깐 보세요. 재작년, 2024년도 9월하고 작년 6월을 보시면, 다른 때는 다 20% 중반 언저리거든요. 이게 누적비예요, 누적비. 누적 비율인데 2등급까지는 대략 20% 중반 정도 나오는데, 2024년 9월하고 특히 작년 6월은 2등급이 9.47이었어요. 정말 초불수능이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9월에 엄청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1등급이 1.4에서 10.9로 됐고, 중간적으로 6.2로 맞춰졌는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6월이 이것처럼 나올 것 같거든요. 9월처럼. 그러니까 6월이 이제 1등급이 한 10%, 2등급이 거의 2등급 누적이 20%대 후반대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건 당연히 9월은 어떻겠어요? 엄청 어려울 거예요. 제가 장담하지만 한 4, 5%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수능은 다시 6, 7%대로 맞춰질 거예요. 수능은 대체로 6, 7%대예요, 거의 다. 재작년에는 좀 많이 어려웠지만, 최근의 추세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왔지만 6에서 한 8% 사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올해 수능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은 이제 요거의 의미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2등급까지 비율이 22% 정도, 20% 중반대라는 것은 8문제예요. 8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싹다 그리
그러니까 킬러로만 7, 8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등급도 확 줄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킬러가 거의 없이 그냥 중킬러급이 대체로 다 7, 8문제가 중킬러급이고 어려운 거 킬러 정도 하나 정도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6월. 그럼 보통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한 4문제 정도 많이 어렵고 중킬러는 그럭저럭 풀만하고 그래서 그거 다 싹 다 틀리면은 한 7개 정도 틀리면 2등급 끝자락에 걸리는 그 정도 되고 이제 올해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면 7개 정도 틀리면은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어려운 거 다 틀려도 2등급인 건데 2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은 그냥 풀만한 것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밖에 없어요? 단어가 약해서. 단어가 약하고 기본 구문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제가 엊그제도 어떤 학생 때문에 질문 받다가 깜짝 놀랐는데 잠깐만요. 대절이라고 있어요. 영어에서 대 플러스 주어 동사. 해석을 할 때 뭐뭐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제가 쓴 워딩 있잖아요. 몇 마디 안 되잖아요. 대 플러스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사실로 해석해라. 한 10,0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제 와서 이제 제 옆에 질문을 하는데 야, 이 대절이 뭐야?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모르는 건지 질문을 해서 뭐 당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당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 반사적으로 탁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자꾸 아직까지도 2등급에 못 가는 거죠. 이렇게 쉬운 시험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역으로 말하면 이 정도 이제 이번에 6월 같은 시험 정도 나오면은 사실은 기본 단어, 그러니까 단어 좀 되고 그 정도 대절 같은 이런 심플한 외우기도 되게 쉽잖아요. 벌써 외우셨을 거 아니야. 대 플러스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사실로 해석하면 된다. 얼마나 심플해요. 이런 것만 좀 외워도 그냥 무난하게 이 정도 이번 6월 같은 시험이면 2등급까지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저희도 이제 아직도 그걸 못 맞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좀 저도 이제 또 다시 스스로 다시 결심을 하죠. 더 쪼아야 되는구나 이 새끼들. 내가 방심했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제 요즘에 또 수업 들어가면은 또 막 또 핏대 세우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또 쪼아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6월 이후에는 학생들이 자꾸 모의고사 중심으로 막 그냥 문제만 막 풀어제끼려는 그런 성향으로 자꾸 가서 실속 있게 단어를 암기하고 구문을 암기하고 이런 거 안 하려는 이제 속성들이 가면 갈수록 강해져요. 왜냐면 마음이 급해지니까. 학원이 할 일은 그걸 못하게 누르고 아니야 단어 더 외워 이걸 푸시하는 일을 이제 학원에서는 계속 할 거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니까 그냥 머리채를 끌어잡고 올리더라도 하여튼 단어를 무조건 넣을 테니까 단어 되면은 웬만하면은 기본 구문과 단어 되면 2등급은 나오고 영어에서 2등급 이상이 된다는 것은 수능에서 크게 마이너스 되지 않아요. 1등급이면 더 좋겠지만 2등급이라도 마이너스 안 되는 학교가 많고 그리고 그 논술 많이 쓰는데 재종반 학생들은 논술에서도 최저를 맞출 때 큰 힘이 되니까 2등급 위로는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1등급 지금 안 되는 친구들도 2등급 위로 무조건 만들어 놓을 자신이 있으니까 잘 믿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엄청나게 푸시해서 꼭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오답률 평가 뭐 이런 거는 이게 읽어보시면 되고 이건 학생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뭐 부모님들은 보셔도 큰 의미는 없으시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 문제가 이 정도 됐구나 오답률이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대입학이나 빈칸 추론 순서 삽입 어법어의 몇 페이지냐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 유형들을 이렇게 크게 구분 지어 놓은 건데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여기 2번하고 3번 빈칸 추론하고 순서 삽입을 좀 어려워하는데 어떤 느낌으로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네, 좀 빈칸이 좀 쉬웠습니다. 우리 이번 시험은.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커리큘럼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6월에서 9월의 핵심은 이제 1학기 때는 저희가 1학기라고 할게요. 시즌 1. 그때는 이제 주로 독해 자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필기량도 되게 많았고 엄청나게 많이 적어줬고 구문, 어휘, 지문 하나를 좀 오래오래 수업하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지문 하나를 외울 때 그냥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관련 어휘도 막 길게 막 적어주고
구문도 자세하게 적어주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실전적으로 많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수업을 최대한 더 오래 하는 게 실력 향상에 더 좋아요. 기분은 빨리 실전처럼 모의고사 풀이를 쫙쫙 하는 게 뭔가 공부하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9월부터 하더라도 충분하기 때문에 실전적인 정답 뽑아내기 그런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도 차분히 단어 쌓고 여러 소재 어떤 소재에 잘 나오는 어휘들 잘 공부하고 이렇게 차분히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교재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쓰는 교재들이 상당히 고난도 교재들이에요. EBS 수능 특강 독해 연습을 쓰는데 그거랑 자이스토리 고난도 독해를 쓰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두 교재거든요. 그걸 차분히 이제 1학기 때 많이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선택 수업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나갈 거고 이제 아주 충분하게 연습을 많이 시킬 거니까 지금 6월부터 9월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력을 다지는데 왜냐면은 다른 모든 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부터 실력 쌓기를 안 할 거거든요. 그냥 문제풀이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단어도 대충 외우고. 근데 저희는 여기서 꽉 잡으면 이제 좀 차이가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성적대별 공부법을 넣었는데 이제 뭐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1, 2등급을 맞는 학생들은 사실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콕 집어서는 말을 못해요. 단어도 그럭저럭 되는 것 같은데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구문도 웬만한 기본 구문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또 안 되는 데가 가끔씩 있고. 그러니까 상위권의 핵심은 뭐냐면 매 지문에 정답을 맞추는 것과는 무관하게 해석이 안 된 문장, 정답을 맞췄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 한두 문장씩 껴있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는 게 상위권이 할 일이죠. 왜냐하면 상위권은 약점 잡기가 목표인 것이지 대체로 영어로 어느 정도 완성 지어놨으니까 안 되는. 왜냐면은 나는 이 문장이 안 되는데 저기 강남 대치동에 가면은 그냥 쓱 해버리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차이가 있잖아요. 나도 걔처럼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메꿔가면 점점 그렇게 다가가는 거겠죠. 상위권은 약점 잡는 데 주력하고 추상적인 지문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연습을 할 것. 자, 중위권은 중위권 3, 4등급인데 괜히 뭐 빈칸 순서 이런 데만 신경 쓰면 안 돼. 그런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7개까지 틀리면 2등급이라고. 그러면 빈칸 순서 삽입이거든요. 다 그 7개가. 그럼 나머지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확실하게 맞출 수 있게 주제 찾는 연습 많이 하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요약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하고 어려운 거에 대한 접근법을 조금씩 더 넓혀 나가는 거. 그리고 하위권은 아무래도 단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단어를 엄청 많이 외워야 되고 그리고 하위권은 보통 5등급 정도 되면 듣기도 보통 두세 개 틀리거든요. 근데 듣기는 확실한 과목이에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투자하면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은 듣기도 열심히 해서 일단 듣기는 무조건 만점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꼭 맞춰야 될 걸 다 맞추고 나면 그죠? 진짜 킬러만 틀리게 되는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일단 단어 메꾸고 듣기 하면서 차분히 쉬운 유형부터 차곡차곡 밟아가면 되고 쉬운 유형을 밟아간다고 어려운 걸 못 푸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유형을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저절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니까 괜히 겉멋 때문에 뭐 어려운 거만 해야 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차분차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면 어려운 건 저절로 해결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칠 테니까 잘 믿고 맡겨주시고 자, 이제 다음은 이제 국어 서현석 팀장님께서 이제 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26학년도 6월 무평 분석 및 학습 전략을 말씀드린 국어과 서현석입니다. 자, 이제 설명회가 1시간 이제 15분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죠? 야, 우리 학생들은 7시 반부터 지금 이제 12시간이 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시고, 제가 이제 설명회 처음부터 이제 뒤에서 쭉 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 참석하신 부모님들의 어떤 집중도나, 그리고 어떤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어느 해보다 강하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코나투스에서만 이제 한 14년째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학부모님들이 정말 태도가 좋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이제 올해 6월 모평 좀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과 이제 거의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모평과 수능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고를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평가원 등급 컷을 본다면 모평과 수능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평에 맞춰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평 난이도와 수능 난이도가 널뛰기 시기다 보니까 이번에 6월 모평이 상당히 쉽게 나왔다 할지라도 쉽게 대비하는 학생들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6월 모평은 6월 모평대로, 9월 모평은 9월 모평대로, 또 수능은 수능대로, 즉 독립시행적 성격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수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특징적인 것은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 매체나 화법 작문 모두가 다 시간에 대한 어려움을 좀 겪었고, 이거는 문학과 독서를 평이하게 출제하면서 그래도 나름의 변별력을 좀 살리고자 평가원에서 선택 과목을 조금 시간을 끌게 출제해 갖고 그로부터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전략이지 않은가. 왜냐하면 수학과는 다르게 선택 과목을 국어는 제일 먼저 풀거든요. 상분의 2 정도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걸려서 심리적으로 말리게 되면 사실은 문학과 독서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결국은 시험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것이 특징이고, 따라서 멘탈을 어떻게 부여잡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느냐. 보통 학생들이 45문제를 시간 내에 못 푸는 학생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보통 한 지문 정도를 포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지문을 포기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선택 과목에서 시간이 오버돼요. 그러면 저는 얘기하죠. 그럼 2지문을 버리면 된다. 간단한 해결책인데 학생들은 그걸 못 버리는 거죠. 가뜩이나 한 지문을 버려야 되는데 또 한 지문을 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마음만 급해지고 결국은 중간 과정이 무너지는 거죠. 즉, 한 지문을 더 버리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끝까지 평정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한 지문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더 생긴다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좀 역설적이지만 포기해야지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멘탈을 부여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EBS 연계 체감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EBS 지문을 상당 부분 따왔고, 독서는 지금까지 주제를 따오는 형식이었는데 그거를 넘어서 내용까지 연계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감 연계율은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육모의 과거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구모에서는 조금 더 연계 체감을 낮추고 수능에서는 조금 더 낮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모 때 이렇게 체감 연계율을 높여서 학생들의 EBS 학습을 좀 권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이했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라든지 3점 문항의 난도는 하락하는 형태를 취했고요. 특히 이제 독서가 평이한 형태로 출제가 됐고, 예전에는 과학 지문이 제일 어려웠는데 과학 지문의 난이도를 낮추면서 인문, 사회, 과학이 유사한 형태의 난도로 출제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인문 제시문이 주제 통합, 가나 복합 제시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문이 아니고 법 제시문에서 출제된 양상이었고,
요거는 28학년도 수능의 형식을 차용한 겁니다. 이제 28학년도부터 입시제도 수능 체제가 바뀌거든요. 이제 그 형태를 이제 올해 5월 달에 평가원에서 발표했는데 그거에 준하는 형식으로 조금 변형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선택 과목 비중 변화 양상만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통합 수능 이제 작년까지가 4년 차였고, 처음에는 화법 작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죠. 문법 공부가 안 된 학생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느 매체를 선택하기가 좀 부담이 되다가, 동일 원점수에서 언어 매체가 상당히 유리한 형태로 표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적으면 2점, 많으면 4점 정도까지 원점수에서 언어 매체가 높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화법 작문을 다 맞은 학생하고 언어 매체를 2개 틀린 학생하고 똑같아요. 표준 점수가. 그렇기 때문에 언어 매체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형태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6대 4 정도까지 근접한 형태를 취했는데 작년에는 다시 화법 작문이 조금 늘어나는 형태를 취했고, 이거는 언어 매체의 학습량이 그만큼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고, 올해는 요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만큼 문법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화법 작문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5년간 수능 등급 컷을 좀 정리를 좀 하자면, 22학년도 수능이 불수능이었습니다. 그리고 23학년도는 엄청 쉬웠어요. 그리고 24학년도는 또 엄청 어려웠어요. 이때랑 비슷하죠. 그리고 25학년도는 또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난이도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전에도 그랬고, 모평의 난이도하고 수능의 난이도도 안 맞고, 수능도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신구로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면 올해는 너무 단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쉬운 수능에서 혹은 어려운 수능에서 다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6월 모평만 본다면 역대에서도 가장 원점수가 높게 등급 컷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때 22학년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 9월 모평이 원점수가 100점이 1등급이었어요. 아주 쉬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2달 사이에 15점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녹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면 진짜 평가원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불신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모평의 난이도와 무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수능 대비 학습 전략에 대한 설명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능만 25년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도대체 국어 1등급을 맞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읽기 능력이 개발된 학생. 초중고등학교 때 다방면의 독서를 통해서 논리적인 글 읽기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 플러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체계적인 수능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부를 한 학생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전국 상위 4%를 차지하는구나. 첫 번째 조건은 재수종합반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학생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어떤 학생들은 진짜 그래서 책을 읽으려는 학생도 있어요. 너 올해 수능 안 볼 거니?
수능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도 힘든데 그와 무관한 책 읽기는 저는 불가능하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계적인 수능 대비다. 그런데 1, 2월 달에 수업을 하면 체계적인 수능 국어를 공부한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럼 체계적인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디가 있어요? 대학에 간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부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체계적인 형태로 일관되게 공부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공부는 문제를 열심히 풀고, 열심히는 되게 주관적이지만 문제 풀고 정리하는 이 정도 수준의 공부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재학생들은 호흡이 긴 호흡으로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고3 단과를 수업하고 있지만 어려운 이유가 모의고사 점수에 민감해요. 학부모님들도. 그러니까 겨울 때 열심히 가르쳤는데 3월달 모의고사 점수가 60점이 나왔다고 치면 야, 국어학원 바꿔야 되겠다. 야, 국어 선생 누구냐? 서현석이요. 야, 안 돼, 바꿔. 그런데 재수생은 달라요. 왜? 3월달 모의고사 점수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수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그러면 6월 모평도 마찬가지죠. 6월 모평 때 고득점을 확보했다고 해서 실제 수능에서 고득점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이건 통계 자료인데 6월 모평 때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으로 귀결될 확률이 3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68%는 어디로 간 걸까요? 내려간 거죠.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5등급은 없었어요. 그 통계에서. 그러니까 6모 때 1등급을 나오면 아무리 못해도 4등급은 나온다. 근데 그 학생은 재수하지 않을까요? 3등급의 차이, 3등급이나 떨어졌는데? 그러면 9월 모평 때 1등급이 나오면 두 달 뒤에 수능에서는 1등급의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그 통계도 불과 34%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실력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모평이 결국은 입시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드러난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고 그리고 결국은 수능의 방향성, 출제 방향성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면 6월 모평과는 분명히 달라진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고 고득점이 나왔다고 자만하고 소홀히 한다면 4등급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부 방향성에 대한 건 제가 길게 써놨으니까 짧게 그냥 판서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학생들한테 제가 사정하고 부탁하고 심지어 교실에서 좀 무릎도 꿇었어요. 이렇게 제발 하지 마라. 단순 문제풀이에서 벗어나라. 목적을 갖는 국어 공부를 항상 강조합니다. 체계적인 국어 공부의 첫 번째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쓰셔도 좋습니다. 네. 학생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제발 좀 시키는 대로 해라.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들이 자기 고집이 세요.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체계적인 형태가 아니고 효율적이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혹은 하고 고개 끄덕이고 좋네 하고 공부할 때는 자기 또 방식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과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도 알 거예요. 그런데 몸에 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또 돌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제발 좀 질문 좀 해라. 좀 모르는 거 좀 넘기지 말고
혼자 공부하지 말고 상담 좀 하고.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정규 수업에 대한 그리고 특강까지 오는 애들만 와요. 안 오는 애들은 진짜 억지로 불러서 상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차이가 나중에 성적의 차이로 저는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안과 조언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 그 학생의 절실한 노력이 결합됐을 때 저는 성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려면 왜 여기 와 있는가? 부모님들께서도 강조를 좀 해주시고, 요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앞의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우리의 목표는 육모도 아니고 구모도 아니고 마지막 수능날에 성적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따라서 중간 과정의 시련과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성적을 올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때로는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런 점수를 맞을 수도 있나? 라는 어떤 절망을 겪으면서 저는 더 탄탄해지고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눈앞의 점수보다는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모의고사 점수 몇 점이니 보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코나투스 학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홍민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저를 수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 6월 모평 수학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자, 일단 이번 6월 모의평가 수학에 대한 총평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좀 화면이 너무 작은 관계로 잠시만요, 좀 키워볼게요. 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갖고 있는 자료집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 나와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이번 모의평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올라간 그런 모의고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통부분 22문제와 이제 선택과목 8문제를 비교를 하면요, 공통과목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쉬워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선택과목에서 조금 이번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점수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점수대를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자, 먼저 확률과 통과에 작년 수능 1등급 94점에서 이번 1등급 92점으로 조금 하향됐고, 그 다음에 미적분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작년 1등급이 88점에서 이번에 1등급 84점으로 약 4점 정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는 90점에서 89점,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2등급으로 넘어가면 거의 이제 점수가 좀 비슷하고 3등급, 4등급으로 내려갈수록 거의 비슷한데, 이제 미적분 선택을 보시게 되고 확통 선택을 보시면 4등급에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실 건데, 작년 확통 4등급은 65점 컷에서 이번 6월 모의평가는 60점으로 약 5점 정도 떨어졌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61점에서 53점으로 약 8점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위권으로 갈수록 이제 미적분 선택자 아이들이 점수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확통에 비해서 이제 미적분이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양 자체도 거의 2배, 3배 이상이 되다 보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중하위권 학생들이 좀 성적이 좀 더 많이 하향되는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약에 수능에서도 이 정도 난이도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국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솔직히 수능은 저희가 예상을 솔직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감히 예상을 해보자면 올해는 좀 수학이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정권이 좀 바뀌었죠, 얼마 전에.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까지 이제 대통령이 계셨던 분은 좀 킬러 문항을 삭제해라, 뭐 이런 발언들을 좀 하시다 보니까 좀 수학이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4점짜리 문제가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좀 있으면 이제 출제위원들이 수능을 이제 만들러 이제 합숙을 시작하시면은 아마 조금이라도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조금 난이도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워지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감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수능이 어려워지든 아니면 수능이 쉬워지든 일단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수학 성적을 이제 올려 나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뭐 저희 학원의 다른 수학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학원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를 뭘 강조를 하냐면 기본 개념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설명회 준비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몇 명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이 학원을 지금까지 3, 4개월 다니면서 너희가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냐 그랬더니, 그냥 당연히 알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던 그런 기본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개념을 공부하면은 그냥 단순히 공식 암기에서 끝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공식들이 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을 시키는지에 대한 연습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제풀이 연습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맞는 문제도 있고 어떤 때는 틀린 문제도 있고, 그리고 틀리면은 왜 틀렸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해설 보면서 따라 풀면 답이 나오니까 나는 그냥 이제 이 문제 맞출 수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시면서 이제 넘어가다 보니 시험에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면은 풀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보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전혀 손도 못 대고 그렇게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한 숙지를 가장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제가 수업할 때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미적분 수업을 들어갔는데 미적분에서 이제 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기본 개념들이 부재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그리고 문제에 적용시키지를 못하다 보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써먹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괴리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어려워져도 난이도가 들어가도 미적분은 특히나 3점과 4점짜리의 그 어떤 문제의 그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는데 3점까지는 그냥 맞추다가도 4점부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힘들어해서 앞으로도 기본 개념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한 기본 개념들을 좀 더 난이도 있는 4점짜리 문제에다가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 해석들이 개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즌 2 그리고 시즌 3, 시즌 4 해서 이제 올해를 마무리 지을 건데,
일단 시즌 1을 보시면요. 개념 학습 기간이라고 적혀 있듯이 지금까지는 개념 수업을 이제 위주로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시즌 2부터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배웠던 개념들을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6평에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었던 문제가 과거에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출제됐었던 유형의 문제가 다시 재등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한 두세 문제가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좀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즌2부터는 각 단원별 기출문제들 그 다음에 예상문제, 그 다음에 실전문제, 유형 파악, 그리고 풀이를 숙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연계 교재들 같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이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념 정리를 잘 숙지하고 정리가 잘 된 학생들은 아마 이번 기간에 좀 더 성적이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조금 기본이 아직까지 좀 덜 된 학생들은 여전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인해서 다시 알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아이들을 이제 등급대별로 어떠한 이제 공부들을 좀 해놓고 어떠한 형식으로 준비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등급대별로 1, 2등급과 3, 4등급, 5등급 이하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먼저 1, 2등급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1,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이제 뭐 인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무분별한 엔제들, 그 다음에 뭐 사설 모의고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문제다 보니 그냥 어떤 아무런 그런 뭐 생각도 없이 그냥 그런 거 풀면은 성적이 많이 오르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금물이다. 만약에 할 거라면은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여기 시즌 2부터 이제 엔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 엔제를 문제를 풀 때 그냥 맹목적으로 풀지 말고 어떠한 생각과 그 다음에 어떠한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부터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문제를 보셔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냥 문제만 풀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분명히 엔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엔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거 없이 자기 혼자서만 그냥 엔제 많이 풀고 문제 많이 풀면은 성적이 오르겠지라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났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문제를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전에 한 5년,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또 다시 재등장하는 어떠한 그런 순환 형태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패션 같은 것도 좀 복고가 다시 등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문제 유형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거 기출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유형들은 다시 숙지를 하면서 넘어가 줘야 이번 수능에서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풀어봤다가 아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풀어봤던 문제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 내가 왜 틀렸는지 그 다음에 내가 틀렸던 이유를 정확하게 오답 정리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시 후에 반복되지 않게끔 그러한 정리들을 충분히 해 주셔야 1, 2등급에서 좀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점수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 4등급 학생들은 일단 고난도 문제는 배제된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80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난대 킬러나 중킬러 문제는 일단 배제된 상태에서 뭐 객관식으로 치면은 객관식 한 13번 정도까지의 4점짜리 문제들은 뭐 아이들은 알 겁니다. 이번 6명 모의고사에서 13번, 14번까지는 분명히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빨리 80점대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유형 연습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전 문제를 좀 더 바라보는 어떤 사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셔야지 3, 4등급에서 1, 2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등급 이하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점수 보셨겠지만 4컷이 미적분 같은 기준은 53점이었잖아요. 그죠?
그 53점이 어떻게 나오는 점수냐면요. 기본적인 3점짜리 문제 다 맞추면 48점, 거기서 4점 하나 맞추면 52점, 4점 2개 맞추면 56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도 4등급에서 5등급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게 수능 수학에서의 구조예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본 개념 자체가 숙지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풀어도 성적은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희 학원 입학시험 그리고 첫 모의고사 봤을 때 점수가 10몇 점인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저희 반에 새로 이제 신규생으로 들어온 아이가 있는데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공부 다시 하겠다고 왔어요. 첫 모의고사를 이제 지난달 5월달에 봤거든요. 10점대를 받았어요. 근데 걔가 한 달 동안 개념 공부하고 시킨 대로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61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걔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기본만 계속 충실히 연습을 한 거죠. 기본 문제 풀고. 재수생들이 제일 풀기 싫어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센수학이에요, 센수학. 왜냐? 쪽팔리다 이거예요. 잠깐 방송 중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쪽팔린다 이거예요. 아니 그거 고등학교 내신 대비할 때 푸는 문제집 아니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센수학을 푸냐. 우리 그래도 재수생인데. 근데 센수학 푼 애들을 센수학만 정확하게 다 풀 줄 알잖아요. 저 정말 맹세할 수 있어요. 3등급 무조건 나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 수 있으면. 근데 그거 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기출문제 이제 풀잖아요. 기출문제 3점짜리 문제가 센수학보다 더 쉬워요. 근데 괜히 그거 맞추면 기분 좋고요. 센수학 맞추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그게 현재 재수생들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근데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은 나이로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능력과 실력으로 대접받는 세상인데 아직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듣는 아이들은 성적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성적이 여전히 잘 올라가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념 문제 5등급 이하들은 그리고 기본 문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게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60점대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시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저희 이제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연사라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짓고 끝낼 건데 일단 먼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학원을 지금까지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학원을 계속 믿고 맡겨주신다면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까 뭐 국어 선생님께서 수능 25년 강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저는 조금 못돼서 한 20년 강의했거든요. 23년 강의했구나. 그렇지만 그럴 정도 제가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재수학원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저희 선생님들의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거고 또 지금까지 그러한 통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고 잘 맡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대에 절대 어긋남 없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